오! 도움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왔습니다. 왔구나. 어디? 잠깐만요. 마이크 좀 달아볼게요. 뿅.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도훈아 소리 잘 들어가요? 마이크 달았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됐. 오늘 또 현장인 또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우나 그래서 혹시 강의 듣다가 갑자기 방송 이상하면은 저기 학원에 연락을 해주세요. 그럼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할 거야. 오예 봅시다. 아이고. 자, 고전에 내가 그거 뭐야 고전이란다. 오늘 이제 원래 8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근데 약간 아까 앞에서 했던 것 중에서 약간 내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였냐면 그냥 교재는 없어도 돼요. 그냥 필기만 보시면 되는데 앞서 코र्스 6에서 거기 37번 문제에 거기 이제 멜라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र्스 6에서 저 거의 마지막에 했던 내용인데 그때 내가 하나를 실수해서 잘못 얘기해가지고 이거 조금 교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1 바로 뭐냐면 CN2H2 여기 루이스 구조 그려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이런 말. 그건데 그래서 내가 루이스 구조를 이제 뭐냐면 다른 걸 그렸어. 내 머릿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가 순서가 헷갈리는 바람에 다른 걸 그리고 답을 얘기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 그려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탄소 하나에 질소 2개, 수소 2개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잘 보시면은 지금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는 거는 어떤 룰에 입각하여 루이스 구조를 그린다는 거예요. 바로 옥텐 룰이겠죠. 옥텐 룰. 근데 이제 옥텐 룰이라고 하는 건 전 우주를 아우르는 뭐 거대한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퍼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분자들은 존재하고 원자와 분자들은 존재하고 걔네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 방식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방식일 뿐인 거지. 그게 모든 화학 결합을 제대로 잘 설명해 준다. 그리고 모든 화학 결합, 특히나 공유 결합에 대한 뭐 완벽한 원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전자 8개를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일종의 퍼즐 같은 거라서 실제로 어떤 분자식이 주어지고 분자식으로부터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경우의 수의 구조가 실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 전자 8개만 맞추면 되니까 가능성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 녀석이었어요. 바로 이거 생각이 안 나냐.
다이아조 메테인. 다이아조 메테인. 자,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면 보통 분자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를 N2CH2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분자식.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분자식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표기를 할 때 요렇게 쓰는 것보다는 요렇게 쓸 때 이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래 되고 요래 되고 그렇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다이아조 메테인이라고 하는 녀석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형식 전화가 이 질소가 마이너스, 요 질소가 플러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인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이 비공호 전자가 이 플러스 그 질소한테 전자를 이합하고 제공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탄소는 또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4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소가 옥텟을 또 만족하려면 받은 전자만큼 내어놓아야 다시 저 중간의 질소도 옥텟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공명구조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질소의 이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형식 전화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한번 이 중심에 있는 질소는 형식 전화가 플러스인데 말단에 있는 탄소가 형식 전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서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둘은 공명구조 관계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탄소의 음전하가 이 질소랑 다시 이중결합을 이루고, 그리고 질소 사이의 파이 결합 전자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구조가 이 구조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것도 서로 이제 공명구조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공명구조는 아닌데 짜잔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쪼여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어떤 원자와 원자 간 결합 해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탄소 사이의 결합 전자가 질소 쪽으로 그냥 온팡 이동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아주 안정한 질소 기체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아주 독특하게 이런 녀석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희한한 화학종인 카빈이라고 하는 화학종이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이걸 예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재밌는 건 얘 이름이 요 경우 다이아조 메테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지금 요 구조에 대해서 이름이 다이아조 메테인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 녀석이 다이아조 메테인이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디 갔어? 문제에서 사이아나마이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이아나마이드.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루이스 구조에서 다이아조 메테인이 아닌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의 그 분자 구조를 그려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얘는 여기에 있는 이 분자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수월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도 탄소 하나, 질소 두 개, 수소 두 개죠. 탄소 하나, 질소 두 개, 수소 두 개. 자, 이 녀석은 뭐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질소하고 탄소가 요렇게
삼중 결합을 이루고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루이스 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질소에는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한 쌍이 있어야 옥텟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보시다시피 탄소 하나, 질소 두 개, 수소 두 개인데 이 다이아조 메테인이라는 녀석과 사이애나마이드는 아주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게도 이 구조하고 이 구조를 살피면은 이 구조하고 이 구조의 루이스 구조가 똑같거든요. 루이스 구조가 똑같은 건데 뭐만 달라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질소하고 탄소 요 위치가 탁 바뀐 게 요거다. 혹은 이 탄소하고 질소의 위치가 바뀐 게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조 메테인뿐 아니라 이 경우는 사이애나마이드라고 하는 이런 루이스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려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은 이거거든요. 요건데 내가 예전에 그 강의를 할 때 이름은 사이애나마이드로 쓰고 구조는 다이아조 메테인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써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두 개를 다 얘기해야지 했는데 이 이름하고 요거하고 이제 순서가 섞여가지고 왜 그 답은 얘기를 안 하고 엄한 걸 얘기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애나마이드는 요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공명 구조가 이제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 있죠. 이 질소의 비공호 전자가 여기 있는 이 탄소의 전자를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볼까? 이야 하고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 저 탄소가 다시 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질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는 이런 공명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래도 옥텟은 만족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질소에 탄소하고 질소가 다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쪽 질소에는 이렇게 수소 두 개,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전자, 그 다음에 저 질소에는 이렇게 노란색 전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형식전화가 어떻게 되냐면 이 말단 질소가 1 플러스 형식전화를 갖고 여기에 있는 또 왼쪽 말단 질소는 1 마이너스 형식전화를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루이스 구조는 누구 루이스 구조랑 똑같은 거냐면 얘 루이스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탄소하고 이 질소만 탁 스위치를 시키면 바로 이 루이스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이애나마이드의 공명 구조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 녀석입니다. 여기서 그 어떤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어떤 화학 평형 과정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녀석은 화학 평형이지 지금 그리려고 하는 건 요건 공명 구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화학 평형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냐면, 자, 지금 이런 물질을 준비해 놓은 그릇 안에 이 사이애나마이드 분자가 딱 하나만 있을 것이냐? 뭐 아니겠죠. 이 사이애나마이드 분자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이 사이애나이드 분자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질소, 탄소, 질소, 슈쇼, 슈쇼. 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하고 여기 플러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질소의 마이너스 전하가 이 수소한테 전자를 제공해요. 그럼 저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질소 쪽으로 전자를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구조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바로 질소에 탄소에 질소에 슈쇼 한 다음에 여기 슈쇼가 붙어요.
그럼 형식 전화가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요. 이 수소가 1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은 여기서 또 어떻게 될 거냐면 1이 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럼 형식 전화가 이제 얘는 중성이 되고 얘가 그냥 플러스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그리고 나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얘한테 얘가 전자를 얍 주고 이 질소, 이 수소가 여기에 있는 이 질소한테 다시 전자를 내어놓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저 녀석은 이렇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그냥 같은 거예요. 요 놈이나 요 놈이나 뭐 다를 리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자가 이런 이제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분자가 또 다른 분자랑 수소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하나는 이리 이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질소에 붙은 수소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 둘 사이에 수소가 서로 이동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같은 녀석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건 공명 구조는 여기까지인데 보시다시피 얘는 화학 평형을 이용해서 이런 분자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중심으로 질소, 탄소 사이가 이중결합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또 다른 구조의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의 이제 독특한 구조적 특징입니다.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건 왜 이 과정은 공명 구조가 아니냐? 이거 저번 시간에 슬쩍 언급했던 것 같은데, 자, 올바른 공명 구조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1. 공명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기억할 거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든 유기화학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데,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 공명 구조고 어디가 공명 구조가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명 구조가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시그마 결합은 절대 변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이 결합, 이것만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두 구조가 공명 구조인 건 봅시다. 여기 지금 요 결합, 요거 파이 결합이죠. 그리고 새로이 만들어진 요거 파이 결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 둘 사이에서는 탄소 질소 파이 결합이 또 다른 탄소 질소 파이 결합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즉 시그마 결합은 변화 없이 파이 결합만 변하니까 이 둘은 공명 구조인데, 여기서부터는 공명 구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봅시다. 이 질소 수소에 붙어 있었던 수소가 이리 옮아가면서, 자, 잘 보세요. 이건 그냥 뭐였을 뿐이에요? 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공유 전자쌍이 수소랑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그마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즉 없던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건 절대 공명 구조가 아니에요. 공명 구조가 아니라 또다시 나타나는 어떤 화학 반응의 한 녀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이아나마이드는 분자 스스로 이렇게 공명 구조도 나타나지만 저 사이아나마이드에서 스스로 또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식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또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여하튼 이런 구조를 갖는 게 바로 사이아나마이드라고 하는 녀석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재밌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CN 삼중결합이죠. CN 삼중결합.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아나이드 작용기라고 해요.
사이아나이드 작용기. 탄소하고 질소가 삼중결합으로 있는 걸 이거 사이아나이드 작용기라고 하는 건데, 이 사이아나이드 작용기에서 여기에 있는 사이안을 앞에 따서 사이안이라는 말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이아조 메테인 구조에서는 보시다시피 그 질소 탄소 삼중결합이 나타날 수가 없죠. 질소 탄소 사이에서는 단일결합이나 이중결합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이아노 작용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안이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 이름에서부터 탄소 질소 삼중결합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걸 토대로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NH2 부분이 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또 이름에서도 탄소 질소 삼중결합이 꼭 있다라는 뜻의 이름이 여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교육 과정에는 나오질 않지만 이게 사실 유기화학을 배우면 굉장히 그 익숙하게 나오는 작용기 이름이에요. 그건 진짜 뭐 서울대에서는 바로 그냥 제시를 했던 거죠. 잠시 이제 글쎄요, 뭐 곁다리 얘기라고 할까? 근데 곁다리라고 하기엔 그 서울대나 카이스트 심층 문제가 그 현 세상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멜라민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 뭐 또 곁다리로 하나 뭐 볼까? 이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사이아나이드 작용기에 대한 얘기인데, 저기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질소하고 탄소가 삼중결합으로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요거 자체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요 질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요 탄소에도 비공호 전자가 있어야 요만큼 요 하나의 단위가 옥텟을 만족하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형식전화를 따지면 질소는 형식전화가 플러스지만 여기에는 탄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그럼 이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주변에 플러스 이온이 있으면 정전기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게 만약에 포타슘이다 라고 한다면 KCn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 상태로도 이 사이아나이드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KC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의 관습적 이름이 뭔지 아세요? KCn의 관습적 이름? 듣는 사람 있나? 듣는 사람이 돈이 하나밖에 없다. 저 KCn의 관습적 이름 아세요? 돈이 그렇지, 돈 대단해. 바로 청산가리 되겠습니다. 청산가리 되겠습니다. 청산가리. 무서워. 근데 청산가리 얘기했나? 청산가리 얘기했나? 청산가리가 뭐 뭔지는 몰랐어도요, 저걸로 조선시대 뭐 왕들 여럿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어디서 슬쩍슬쩍 들어봤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인간을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제 죽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사실은 일종의 비열한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독살이죠. 독살. 독극물을 모르게 먹여가지고 보내는 거지. 그때 저 KCn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엄청나게 많이 써왔던 독극물이에요. 이게 사이아나이드 작용기라고 하는 게, 이게 요거 자체가 반응성이 엄청 커요. 이게 요만큼이 이게 베리 리액티브. 베리 리액티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어느 양 먹게 되면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점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입 안에 상피세포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이아나이드 같은 게 닿으면 다 화상이 나고요.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리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간 독성. 먹으면 간세포가 파괴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폐가 망가지고요.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있어요. 그래서 잔뜩 먹으면 이제 그냥 즉사예요, 즉사.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이아나마이드에서 사이안이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이 얘기를 살짝 해본 겁니다. 이 얘기를 또 잠깐 왜 했냐면,
저기 우리나라 큰 강 중에 저기 충청도를 지나는 금강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북도를 지나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최근 이 금강하고 낙동강에 녹조가 잔뜩 있는 건 알죠? 녹조가 잔뜩 있는 건 아는데 이 녹조가 잔뜩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가 뭐예요? 어디까지나 그냥 여러 의견 중 하나. 바로 그 과거 전전전전 정권인가에서 했던 4대강 산업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 녹조 라떼가 발생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주장이 있지요. 뭐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산업으로 이제 강 사이에 말도 안 되는 보를 짓는 바람에 이 물이 흐르지를 않아서 녹조가 잔뜩 생겼다. 근데 이제 이놈의 녹조가 라고 어떤 학자들이 주장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녹조가 잔뜩 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생태계를 만들면서 별의별 케미컬들을 만들게 되겠죠. 이때 이 금강하고 낙동강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오는 마찬가지로 바로 저기에 있는 이게 금강과 낙동강 유형에서 이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아나이드 작용기가 있는 어떤 이 R이라고 한 건 아무거나 뭐가 됐건 여러 유기물의 끄트머리에 CN 작용기가 달려있는 사이아나이드 작용기가 있는 이런 물질이 지금 금강하고 낙동강에 지금 마구 발견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냐면 바로 미국의 물놀이 기준 허용치의 2000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 아예 접촉 금지. 물놀이는 미쳤냐? 손도 대지 마라 하는 프랑스의 접촉 금지 기준의 200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하고 낙동강은 지금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거기선 지금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 원인을 4대강 사업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다. 여기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금강하고 낙동강 유역에서 이게 발견되는 게 여러분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바로 금강과 낙동강은 어떤 것이죠? 엄청나게 큰 논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쌀농사요. 쌀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럼 쌀농사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하겠죠? 쌀은 물을 많이 먹는 열대성 작물이니까요. 그러면 저 쌀들한테 벼한테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농부들이 어디 있는 물을 떠다 줬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거를 쌀한테 떠다 준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금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에 특히나 이 낙동강 유역의 쌀들은 뭘 받았냐면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왜 유기농 인증을 받았냐면요. 농약을 쓰지 않았으니까요. 농약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왜 낙동강 물로 농사를 지으면 농약을 쓸 필요가 없을까요? 바로 물 자체에 독극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해충들이 들러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에 쌀농사를 지을 때는 낙동강 물만 떠다 써도 주변에 벌레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극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 유역의 쌀들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쌀이에요. 농약을 안 썼으니까요. 하지만 재밌는 건 농약은요, 어디에 묻어 있어요? 농약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쌀알이 있다고 치자. 그럼 농약은 어디 묻어 있냐면요, 이 바깥에 묻어 있거든요. 만약에 농약이 묻어 있다고 치면, 그럼 이 농약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실 열심히 씻으면 씻겨요. 씻으면 씻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이아나이드는 어떻게 돼요? 사이아나이드는 얘 생장 과정 때부터 계속 흡수되어 왔기 때문에 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씻기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 녀석을 아무리 씻어도 씻겨 나가지가 않고 그 다음에 밥을 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압력밥솥으로 그 뭐냐면 밥을 해도 탄소 질소 사이의 삼중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학결합이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쌀 안에 이게 들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섭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낙동강 유역의 쌀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 전부 다 유통되고 있어요.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낙동강 유역의 쌀들이 지금 특히나 어디? 전국의 학교, 급식에 다 많이 납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을 계속 먹게 되면 첫 번째 두통 올 거고요. 소화불량, 그 다음에 심하게 계속 먹으면 간독성이 쌓여서 간경화가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엄마들한테 쇼핑을 할 때 마트에 가서 쌀을 살 때 이 경상도 지역이나 충청도 지역의 쌀은 사지 않도록 마트에 가서 쌀 사면 거기 원산지 표기 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경기도 쪽이나 뭐 강원도 쪽이나 아니면 강화도 쪽이나 요쪽 그럼 전라도 쪽이나 요쪽 쌀을 사시도록 하시고요. 충청도나 아니면은 경남 지역의 쌀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쌀 안에 지금 이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이 거짓말 같으시다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도 이 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디 학교 급식으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라고 어느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학교 급식에 저 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학교에서 밥을 막 먹는데 자꾸 머리가 좀 띵하고 그리고 저기 저 CN이라고 하는 건 사이아나이드라고 하는 거는 무색 무취무미이기 때문에 먹어서 알 수가 없어요. 무색 무취무미예요. 저 사이아나이드 작용기는. 이거 이제 먹어서 만약에 좀 속이 좀 별로다. 그다음 자꾸 좀 피곤하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학교 급식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거 낙동강 지역 쌀이냐고. 왜냐면 학교 급식은 대량 구매를 선주문하기 때문에 그 학교 그 급식 창고에 가면 이게 막 쌀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먹지 않는 게 좋지.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교장 선생님한테 쌀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교장 선생님이 보통 학생들 말을 잘 안 들어주잖아요. 아닐 수도 있나? 그래서 만약에 좀 그러면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엄마 학교에서 밥 먹으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라고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세요. 그럼 엄마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엄마들이 이제 집단 행동을 하면 학교에 급식이 혹시나 저 낙동강 유역에 쌀이 들어왔을 때 조처를 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여튼 엄마 찬스를 좀 쓰세요. 알겠죠? 저게 저 4대강 산업이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 했죠. 그런데 그 4대강 산업에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를 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많은 그 공무원들이 4대강 산업 때 저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들이라 저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정부에서는 절대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엄마가 해결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혹시나 학교 밥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하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여하튼 사이아나이드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하튼 그 입시 과정에서는 이렇게 현 사회상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겸사겸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내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게 내가 그 코스 6이나 7에 내가 넣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편집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문제인데 빠져 있어가지고 따로 소개를 합니다. 내가 우리 그 단체 카톡방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이 올라가는 밴드에 이 한 장짜리 PDF 파일 하나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제 그냥 다짜고짜 45번이라고 돼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45번.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 PDF 파일에 45 문제에 보시면 서울대 2005년 기출이거든요. 서울대 2005년 기출인데 이 문제가 뭐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요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워볼까요? 에이. 자, 우선 이제 소개할 문제는 서울대 2005년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분자들이 있냐면 뭐 이렇게 데이터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CH4, C2H6, C3H8. 자, 뭐 이런 녀석들의 이름은 각각 뭐라고 하냐면 얘는 메테인, 이건 에테인, 얘는 프로페인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짜잔. 자, 얘들의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111.66, 그 다음에 184.55, 그 다음에 231.02 켈빈. 자, 여기서 우선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딱 살펴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1이 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왜 저리 갈수록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건 뭐 화학원 화학도 과정에서도 언제나 나오고 뭐 일반화학 과정에서도 맨날 나오는 이거죠. 바로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바로 분산력도 증가하기 때문이죠. 뭐 딱 봐도 뭐 얘보다는 얘가 점점 분자량과 분산력이 증가하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이거 분자량이 증가하고 분산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공교육 과정에서도 다 나오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화학을 배우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아주 이제 뭐냐면은 보통의 아주 평범한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서울대 교수들은 이런 걸 낸단 말이에요. 참 대단해요. 바로 여기 있는 수소 대신에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그래서 수소 대신에 플로라이드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게 완전히 서로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프로페인 같은 경우는 루이스 구조가 탄소에 여기에 슈쇼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프로페인의 루이스 구조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플로라이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역시나 탄소 3개에 짠, 여기에서 요 각각의 자리에 슈쇼 대신에 플로라이드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소처럼 이 할로젠인 플로라이드도 결합선이 하나만 나가기 때문에 수소 대신에 이렇게 치환을 시켜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서도 요 녀석에 또 뭘 조사해 보자, 끓는 점을 조사해 본 거예요. 이 문제에 의하면. 그래가지고는 그걸 딱 보면 끓는 점이 이 정도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사실 여기서도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 갈수록 점점 끓는 점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탄소가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 세 개일 때 분자량과 분산력이 더 증가할 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해피하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편안하고 뭐 별거 아닌갑다 싶은데 지금 이 서울대 입시의 어떤 문제점은 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요렇게 끓는 점이 비슷하다는 거. 요렇게 비슷하다는 거. 요렇게 비슷하다라는 거. 이걸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당연히 CH4하고 CF4 얘 두 개를 비교하면 어디가 당연히 그 분자량이 더 커요? 당연히 여기서 1이 내려올수록 분자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소보다 플로라이드의 원자량이 훨씬 더 크니까요. 수소는 원자량이 1인데 플로라이드가 원자량이 얼마더라? 원자량이 17, 18 하여튼 꽤 크죠. 굉장히 큽니다. 수소보다는 뭐 10배 이상 더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얘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분자량이 큰데 그럼 분자량이 크면 어떻게 돼요? 분산력 커져서 끓는 점 증가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얘 끓는 점 비슷 얘 끓는 점 비슷 진짜로 이리 가면 정말 많이 비슷해지죠. 왜 이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아주 묘한 비교 대상 사이에 설명을 해보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되게 좋은 문제 같은 것 같아서요. 그 뭐냐면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새끼 문제. 이들 화합물 분자 간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종류인가? 바로 이 경우 분자 간 인력. 자, 분자 간 인력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자, 분자 간 인력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바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분산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 인력에는 또 뭐가 나타날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극성 분자 간 인력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수소 결합 이런 거 등등등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이 경우 분자들은 어떻게 된다? 극성이 전혀 없거나 그 분자들은 무극성이거나 극성이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자,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메테인 같은 경우를 구조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의 슈쇼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제 완전한 정사면체 구조가 되죠. 그래서 완전 대칭적인 정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쌍극자 모멘트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 같은 경우 뭐 완벽한 무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뭐 에테인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정한 형태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기하학적으로 요 탄소도 4면체 중심이 돼야 돼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평행한 기하학적 구조가 나와야 돼요. 평행해야 돼요. 기하학적으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도 평행하고요. 이렇게도 평행하고 이렇게도 평행한 건데 어쨌거나 기하학적으로도 역시나 에테인의 경우 또 완전 대칭적인 구조여서 이 경우도 쌍꺼모멘트가 0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프로페인도 한번 그려보면 어찌 될 수 있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탄소가 이중결합이고 여기 이제 슈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제 각 탄소마다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4면체 구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4면체 구조가 탄소마다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입체 기하학적인 구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요렇게 슈쇼가 있을 자리에 이 자리에 이제 또 다른 탄소가 있으면서 바로 뭐 어떻게 볼까? 바로 여기 이렇게 슈쇼 그다음에 슈쇼 이런 식으로 탄소 하나, 둘, 세 개가 수소 8개랑 요래 있는 것이. 그래서 이탄소도 4면체 중심이지만 얘 역시 어떻게 된다? 요런 식의 4면체 중심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탄소가 3면체 중심이 되게 그리면 입체 구조적으로 프로페인을 이리 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이건 완벽한 대칭 구조라 하기는 어렵지만 이 경우도 쌍꺼모멘트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수소는 이 사이에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이에요. 수소가 전기 음성도가 2.2 정도고 탄소가 2.5 정도이기 때문에 탄소, 수소 자체가 이미 전기 음성도 자체가 차이가 거의 안 나서 결합 자체의 극성이 별로 없어요. 전자가 탄소 쪽이나 수소 쪽이나 어느 쪽으로 이렇게 뭐 이동해 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다 전자 밀도가 균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가 앞서 이런 것처럼 완전 대칭적인 구조가 아니어도 벡터 합을 통해서 완전히 상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합 자체가 그 극성이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뭐 어떻게 됐건 탄소, 수소로 되어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쌍꺼모멘트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무극성 분자이거나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수소 결합이나 극성 분자 간 인력이 나타날 수 없죠. 그렇다면 뭐밖에 없겠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분산력. 분산력이 바로 분자 간 인력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력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분자량이었기 때문에 앞서 이 데이터 테이블을 보고 분자량이 증가하고 분산력이 증가해서 끓는 점이 증가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논술을 하시면 뭐 거기에 있는 첫 번째 1번은 편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뭐 잘 들리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오, 수민, 도훈,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잘 들리죠?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좋았어. 이거. 자, 그 다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A.
에이, 으쌰, 으쌰, 으쌰. 지우자, 지우자. 우차, 우차, 지우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2는 요거 수소가 플로라이드로 취한되어도 BP는 왜 비슷한가? 요걸 이제 이유를 설명해 보라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끓는 점 증가 이건 맞는데 왜 비슷하냐고. 이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서 바로 분산력이 이 경우에 주요한 요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산력이 어떻게 나타나죠? 바로 분자의 공유결합에서 여러분 뭐가 맹글어져야 돼요? 바로 유도쌍극자. 이게 이제 원래 영어 이름으로는 induced dipole 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가 이런 유도는 아니고요. 이게 induce, 이게 자극하다. 원래 안 그런데 야 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유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한글로 번역된 책에는 유도쌍극자라고 돼 있는 책도 있고 뭐 유발쌍극자라고 돼 있는 책도 있어요. 나는 이제 나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유도쌍극자라고 해서 난 이게 좀 익숙하긴 한데 뭐 어떤 책에는 유발쌍극자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영어로는 인듀스드 다이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공유 결합에서 유도쌍극자가 잘 생성되어야 하죠. 바로 분자 간 인력이 강해지죠. 인력인 분산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건 방금 앞서 얘기했던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량이 클수록 당연히 저 유도 쌍극자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끓는 점도 상승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는 뭐 웬만한 고등학교 혹은 뭐 간단한 일반학만 배워도 충분히 설명을 듣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뭐 화학 1, 화학제도 나오고 일반학 뭐 기초과정에서 나오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데 however CF 바로 탄소 플로라이드 보시다시피 위에서는 아닌데 아래쪽에 있는 이 플로라이드 치환물들은 무조건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탄소 플로라이드 결합에서는 어떻게 된다? 유도 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왜? 바로 플로라이드가 전기 음성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유도쌍극자라고 하는 게 분자를 구성하는 그 화학결합에서 그 전자의 밀도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딱 공유 결합 전자쌍으로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양쪽 원자로 약간씩 결합 전자쌍이 유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유도쌍극자인데 탄소 플로라이드에서 플로라이드는 전기음성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결합 전자가 거의 플로라이드 쪽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즉 플로라이드 쪽으로 전자쌍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전자쌍이 사실은 오도가도 못하면서 유도쌍극 현상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플로라이드의 전기임성도가 뭐하기 때문에 아주 커서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플로라이드계 분자들은 예상보다 그래서 결국 BP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분자량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증가하는 건 맞아요. 보시다시피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증가하죠. 약간 증가하고 약간 증가하죠. 근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른 말로 예상보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 커져서 확실히 끓는 점이 팍팍 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끓는 점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플로라이드가 전기음성도가 커서 유도쌍극자가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논술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설명 방법들이 다 고등학교 화학원 화학투에 나오는 방식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일반 수능이나 공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질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학생들이 받았을 때 매우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는 보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이런 논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아이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추가 문제네요. 면접에는 항상 추가 문제가 있다고 했죠. 테플론. 테플론. 한번 보실까요? 자, 테플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이겁니다. 탄소, 탄소, 탄소가 계속 사슬로 연결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가 모두 다 플로라이드, 플로라이드 요렇게 저렇게 되어 있는 물질을 요걸 테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한 개에 수소가 두 개가 결합해 있는 이 단위가 계속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물질을 테플론이라고 해요. 자, 이 테플론은 어떻게 되냐면 1.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냐면 얘는 이게 그 주방기구, 주방 요리기구. 그러니까 이제 그 주방 요리기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프라이팬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방 요리기구 내벽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프라이팬에 예를 들면은 계란 프라이 같은 걸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뭐 홈쇼핑 같은 데서 광고도 많이 하는데 뭐 아무리 프라이를 해도 뭐 계란이 눌러붙지 않아요. 뭐 그런 광고들 많이 본 적 있죠. 그래서 뭐 프라이팬에 요리하면 그 프라이팬에 요리하면 요리 재료가 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고 말끔하게 요리되는 거. 그래서 거의 설거지할 것도 없이 재료들이 그냥 싹 떨어져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 뭐냐면은 프라이팬에 코팅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코팅제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테플론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프라이팬 사면 그 안에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매끈하거든요. 이게 뭐 되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진짜로 아주 되게 부드럽게 매끈한데 그 매끈한 그 표면의 질감이 바로 요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얘를 주방 요리기구 내벽 코팅제로 사용을 하느냐? 이 테플론은 화학 반응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자, 화학 반응성이 극도로 낮다. 이 말은 화학 반응 한다는 말이요, 안 한다는 말이요? 거의 안 합니다. 쟤는 화학 반응 할 만한 게 한 뭐 실리콘하고 반응할 수 있으려나?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제가 왜 그 반응성이 극도로 낮으냐? 요것 때문입니다. 요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 1. 번째 1. 이게 왜 반응성이 낮으냐? 자, 글쎄 뭐 극단적으로 음이온. 만약 저 테플론이 음이온 등과 반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자, 이렇게 됩니다. 탄소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탄소사슬이 있는 상태에서 플로라이드 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중에 누가 전기 음성도가 훨씬 더 커요? 플로라이드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이 플로라이드가 탄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들여서 플로라이드 요 주변이 델타 마이너스 성격이 아주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뭐 탄소는 당연히 플러스 성격이겠죠. 자, 그런데 어디선가 자, 음이온이 날아듭니다. 음이온을 얘라고 합시다. 그럼 음이온이 이제 여기 있는 탄소랑 반응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탄소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플로라이드 마이너스랑 인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주 큰 청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얘랑 청력이 나타나니까 얘랑 반응하고 싶어도 오다가 튕겨나가는 거예요. 즉 탄소가 플러스지만 그 주변에 플로라이드가 완전히 그 무슨 성벽처럼 얘를 탄소를 둘러싸고 있어서 여기 있는 음이온이 플로라이드 쪽으로 이 테플론 쪽으로 접근을 해도 얘가 여기 있는 이 플로라이드에 튕겨서 접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반응을 하려면 뭔가 와서 붙어야 되는데 뭐 힘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청력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 반응성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음이온 말고 얘를 양이온, 이랑 반응을 한번 시켜보자. 그럼 양이온은 어떻게 돼? 양이온. 이 그림 또 그리긴 좀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어떤 양이온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양이온이니까 델타 마이너스 플로라이드하고 인력이 있을 것 같지. 근데 놀라운 건 이 플로라이드는 여기 있는 양이온한테 전자 제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전자 제공을 거의 하지 않을까요? 왜 전자 제공을 거의 하지 않냐면 여기에 있는 요 플로라이드는 전 우주에서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 전자를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그냥 다 획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획득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온과도 어떻게 된다? 전자 제공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이 테플론은 양이온하고도 반응하네, 음이온하고도 반응하네. 그러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with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테플론에다가 어떤 원자 X를 반응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자리 요 자리를 X로 치환시키고 플로라이드 원자를 떼어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런 화학 반응이 가능하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원자의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치환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가능하지 않냐면 이 자리가 무슨 원자건 뭐 탄소건 수소건 뭐가 됐건 간에 놀랍게도 이 탄소하고 플로라이드 사이의 CF 결합 있죠. 이 결합은 이게 탄소의 결합 중, 즉 탄소가 여러 가지 화학 결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탄소의 결합 중 전 우주를 뒤졌을 때 가장 강한 결합입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면 더 강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단일 결합만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탄소가 가장 강력하게 화학 결합을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어떤 원자랑 결합을 해도 무조건 이 결합은 무슨 결합일 수밖에 없다? 약한 결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소 플로라이드 사이의 화학 결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원자랑 화학 결합을 다른 원자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원자가 와도 얘는 꿈쩍도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음이온화는 튕겨내요. 양이온이 와봤자 전자를 주지도 않아요. 정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왔을 때 치환 반응도 안 돼요. 왜? 이거 자체가 화학 결합이 제일 강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화학 반응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화학 반응성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그 고열 조건에서 요리를 해도 요리 재료들이랑 들러붙질 않는 거예요. 요리 재료랑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 재료들이 프라이팬에 이렇게 눌러붙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테플론의 아주 큰, 아주 극도로 반응성이 낮은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 화학 반응성이 극도로 낮은 게 또한 테플론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건데, 테플론은 3. 물리적 충격에 약합니다. 자, 여러분, 테플론이 물리적 충격에 약하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라이팬 오래 쓰면 어떻게 되죠? 안쪽 그 테플론 코팅이 영원합니까? 벗겨집니까? 벗겨져요. 그래서 프라이팬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쇠 주걱 같은 경우로 프라이팬을 벅벅 긁어버리면 거기 돼 있는 테플론 코팅이 벗겨져서 이 그 프라이팬을 쓸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프라이팬 쓸 때는 부드러운 조리 도구로 나무 주걱 같은 걸로 프라이팬 이렇게 뭐 이렇게 조리를 하셔야지,
이 날카로운 쇠주걱 같은 경우로 프라이팬 긁어버리면 프라이팬 못 쓰게 되는 거 요리 조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조리하다가 조리기구로 프라이팬을 달각달각 칠 수 있잖아요. 그럼 달각달각 치면서 프라이팬의 저 내부 그 테플론 코팅이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떨어져 나온 쪽으로 음식물이 쫙 달라붙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건 왜 그럴까요? 왜 테플론은 물리적 충격이 약할까요? 바로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 이유가 이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 말처럼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유도쌍극자 발생이 어렵고 분산력이 작아서 다른 물질들과 분자간 인력이 아주 작은 편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는 강력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걸 프라이팬 내벽에 코팅을 하면 코팅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코팅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힘의 원인은 분산력인데 분산력이 이 자체가 크다 작다? 작다고 했죠. 왜? 플로라이드가 전기임성도가 커서 유도쌍극자가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물질을 만들었을 때 물질 자체는 튼튼한데 그게 다른 구조물, 예를 들면 프라이팬의 그 쇠 구조물에 들러붙는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분산력이 작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리하다 보면 팩팩 쳤을 때 이게 뭐냐면 코팅이 잘 벗겨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 고등학교 화학 원투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약간의 이제 관점을 바꾸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만한 문제인데도 실제로 답을 하라고 하면 학생 입장에서는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그 기출문제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